어느 맑은 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들어 밤 하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수한 별들은 사실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 아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약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하며 우주 전체로 눈을 돌리면 그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경이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 대부분이 자신만의 행성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비롯한 첨단 장비들은 지금까지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고, 통계적으로 볼 때 우주에는 별보다 행성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많은 외계 세계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기이하고 독특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과학적 사고를 지배해 온 원칙 중 하나는 코페르니쿠스 원리였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우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전형적인 장소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태양은 수많은 별 중 하나일 뿐이고, 지구는 적당한 위치에 있는 흔한 암석 행성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대 천문학이 보내오는 데이터들은 이 겸손한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외계 행성계 중에서 우리 태양계와 닮은 꼴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도발적이고도 철학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특이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확률의 로또를 맞은 결과는 아닐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묘함은 바로 행성의 종류에 있습니다. 외계 행성계를 조사하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흔한 행성 유형은 이른바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은 지구 질량의 2배에서 10배 사이를 오가는 행성들입니다. 우리 은하의 다른 별들을 보면 이런 중량급 암석 행성들이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태양계에는 이런 행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아주 작은 암석 행성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거인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간 단계, 즉 우주에서 가장 대중적인 슈퍼지구라는 조각이 우리 태양계라는 퍼즐에서는 통째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왜 우리 시스템에는 우주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 거대한 공백은 태양계 형성 초기,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도 파괴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태양계의 기묘함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은 바로 목성입니다. 우리는 목성을 단순히 밤하늘의 밝은 행성 중 하나로 생각하지만, 사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수호자이자 때로는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다른 외계 행성계들을 보면 목성만큼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항성 바로 옆을 바짝 붙어서 공전하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뜨거운 목성들이죠. 이 거대 행성들은 생성 초기 단계에서 항성의 중력에 이끌려 안쪽으로 거침없이 파고들며 그 경로에 있는 작은 행성들을 모두 튕겨내거나 집어삼켜버립니다. 만약 우리 목성도 그랬다면 지구가 태어날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성은 아주 예외적으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성의 궤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을 그리며
태양계 전체의 중력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목성은 그 거대한 몸집으로 끊임없이 날아오는 소행성들을 끌어당겨 지구를 대신해 맞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고, 덕분에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전체적인 건축 구조 또한 다른 시스템들과 비교해보면 유난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밀도가 높은 작은 암석 행성들이 모여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는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잘 정돈된 도서관의 서가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관측한 수많은 외계 행성계는 대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이 암석 행성들 사이에 끼어 있거나 모든 행성이 항성 옆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극단적인 밀집 구조를 가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처럼 열과 성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배치된 구조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흔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질서 정연한 배치는 지구에 적절한 양의 물과 유기물이 전달되면서도 동시에 극단적인 중력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하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 행성들이 그리는 춤사위, 즉 공전 궤도의 안정성입니다. 우주에는 타원형으로 일그러진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행성들은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지옥 같은 열기에 시달리고, 멀어질 때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극한의 추위를 반복해서 겪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고등 지능을 가진 문명으로 진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태양계의 행성들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 장치처럼 거의 완벽한 원형 궤도를 유지하며 돌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궤도 덕분에 지구의 기온은 수억 년 동안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우주적 왈츠는 태양계가 가진 가장 희귀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와 그 곁을 지키는 달을 보십시오. 지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수성이나 금성에는 위성이 없고, 화성의 위성들은 그저 붙잡힌 소행성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달은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중력의 닷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미친 듯이 휘청거렸을 것이고, 그에 따라 기후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달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 생명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인 셈인데, 이처럼 거대한 위성이 암석 행성 주위를 도는 구조는 우주에서 극히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슈퍼지구의 부재, 목성의 기적적인 위치와 안정적인 궤도, 질서 정연한 행성들의 배치, 그리고 생명을 수호하는 달의 존재까지. 이 중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를 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우리와 같은 시스템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또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의 게임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아주 우연히 탄생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과 이를 둘러싼 태양계라는 오아시스가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시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평범한 구성원이 아니라 가장 희귀한 기적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행운 아들일지도 모르니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우주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가정해 왔습니다. 태양 같은 별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 같은 작은 암석 행성들과 목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이런 풍경 말이죠. 하지만 2009년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고 수천 개의 외계 행성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천문학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많은 행성계 중에서 우리 태양계와 닮은 곳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종류의 행성이 왜 우리 태양계에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조각, 즉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탐사하며 발견한 가장 놀라운 통계적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형성되는 행성의 크기가 바로 지구보다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은 중간 단계의 체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량으로 따지면 지구의 약 2배에서 10배 사이, 반지름으로 치면 지구의 1.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이 행성들은 우리 은하계 어디를 가도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편의점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태양계의 행성 목록을 훑어보면 이 체급에 해당하는 행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덩치가 확 커져서 지구보다 18배나 무거운 해왕성과 천왕성으로 건너뜁니다. 그 중간을 채워줄 가장 평범한 중간층이 우리 집에서만 통째로 실종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이상한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낯선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모든 집이 아주 작은 1인용 텐트이거나 아니면 거대한 초고층 빌딩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2층 집이나 평범한 아파트 같은 중간 크기의 주거 공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도시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다른 도시에는 2층 집과 아파트가 전체 건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 도시가 형성될 당시에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도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우리 태양계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슈퍼지구라는 존재들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이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지구보다 훨씬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 더 두꺼운 대기를 유지할 수 있고 지질학적으로도 훨씬 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것들은 지구처럼 딱딱한 지표면을 가진 거대한 암석 세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인 미니 해왕성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가 행성을 만드는 레시피를 가동할 때 이 중간 크기의 행성들을 가장 쉽고 빈번하게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태양계는 이 우주적인 주류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천체물리학자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혼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회전하며 태양과 행성들을 만들어내던 그 시절 말입니다. 일반적인 외계 행성계에서는 원시 행성계 원반에 있던 먼지와 가스들이 뭉치면서 자연스럽게 슈퍼 지구급의 행성들이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성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안쪽으로 이동하며 항성 근처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많은 외계 행성계에서는 항성 바로 옆에 이 육중한 슈퍼 지구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공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서는 무언가가 이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거대 행성으로 그 압도적인 중력은 태양계 초기 구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신 이론에 따르면 목성은 형성 직후 태양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성은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주변의 모든 물질을 쓸어버리거나 밖으로 튕겨냈습니다. 만약 목성이 그대로 태양 근처까지 전진했다면 우리 태양계도 다른 외계 행성계처럼 항성 근처에 슈퍼지구들이 바글거리는 평범한 시스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목성이 태양을 향해 돌진하던 어느 시점에 뒤늦게 형성된 토성이 목성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거대 행성 사이에 중력적 공명이 발생했고 목성은 태양으로의 행진을 멈추고 다시 바깥쪽 궤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유턴 덕분에 태양계 안쪽 공간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대신 슈퍼지구가 형성될 만한 원료들이 모두 밖으로 밀려나거나 제거된 채 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빈자리에서 남은 찌꺼기 같은 물질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즉 지구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재료를 공급받아 만들어진 당당한 주류 행성이 아니라 거대 행성들의 쟁탈전 끝에 겨우 살아남은 아주 작은 생존자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에 우주의 표준인 슈퍼지구가 존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슈퍼지구는 강력한 중력 때문에 대기가 너무 두꺼워져서 엄청난 기압과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기 쉽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 되기 쉽다는 뜻이죠. 또한 슈퍼지구의 강력한 중력은 소행성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지표면을 불바다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던 슈퍼지구의 부재가 사실은 지구가 생명체의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천문학자들은 이른바 펄턴 간극이라고 불리는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외계 행성들의 크기 분포를 조사해 보니 지구 반지름의 1.5배에서 2배 사이의 행성 숫자가 유독 적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행성이 형성될 때 어떤 물리적인 한계나 분기점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어떤 행성은 두꺼운 대기를 유지하며 미니 해왕성이 되고 어떤 행성은 대기를 잃고 암석 슈퍼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이 복잡한 분기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 체급 자체를 건너뛰어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태양계가 겪은 초기 역사가 얼마나 격렬하고 특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주를 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낯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평범한 시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우 희귀한 유전적 변이를 가진 존재였던 셈입니다. 슈퍼지구가 가득한 우주에서 그런 거물급 행성이 하나도 없는 태양계는 마치 거인들 사이에서 홀로 살아가는 소인국의 마을과 같습니다. 이 고요하고 작은 마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과 필연이 겹친 기막힌 사건들의 연속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함을 결핍으로 이해하지만 태양계의 역사에서 슈퍼지구의 부족함은 결핍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행성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중력과 혼란스러운 궤도 간섭이 없는 덕분에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기후 조절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지구보다 5배 무거운 형제 행성이 하나만 더 있었더라도 지구의 궤도는 그 형제의 중력에 이끌려 조금씩 틀어졌을 것이고, 그 미세한 변화는 지구를 불지옥이나 얼음 행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결국 슈퍼지구는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태양계가 가진 첫 번째 희귀성 자격 증명서와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가장 흔한 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흔하지 않은 구조를 선물했죠. 이 텅 빈 공간, 슈퍼지구가 사라진 이 여백이야말로 생명이 싹 틀 수 있었던 가장 넓은 캔버스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류에서 멀어졌기에 비로소 특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슈퍼지구의 부재가 태양계라는 무대를 비워준 서막이었다면, 그 무대 위에서 질서를 잡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준 주연 배우의 등장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가장 큰 형님이자 우주의 다른 거대 행성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던 목성의 기묘한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목성이 보여준 그 절묘한 절제와 배치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했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목성은 어떻게 자신의 파괴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지구의 수호신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는 왜 그토록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태양계가 가진 두 번째 희귀성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신비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스템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보이지 않는 수호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목성입니다. 밤하늘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단순히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목성이 가진 압도적인 질량과 그에 따른 중력은 우리 태양계가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만약 목성이 지금과 조금이라도 다른 자리에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지구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성을 태양계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며 우리가 목격한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우주에는 우리 목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폭군들이 가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995년 천문학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양과 닮은 별인 오리미비빌 페가수스 주위를 도는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 행성은 과학자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목성만한 거대한 가스 행성이 항성 바로 옆을 단 4일 만에 한 바퀴씩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뜨거운 목성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우리는 우주 곳곳에서 수많은 뜨거운 목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 별인 항성에게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어서 대기가 수천 도의 고온으로 끓어오르고 행성 자체가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들이 처음부터 그 뜨거운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스 거인들은 보통 항성에서 멀리 떨어진 가스와 얼음이 풍부한 차가운 영역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일단 몸집을 키운 이 거대 행성들은 주변의 가스 원반과 상호작용하며 서서히 안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행성 이주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육중한 스모 선수가 좁고 북적이는 시장통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안쪽으로 전진하는 동안 그 경로에 있던 작은 암석 행성들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튕겨나가 우주의 미아가 되거나 항성 속으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목성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왜 목성은 태양 옆으로 바짝 다가와 지구를 파괴하는 대신 지금의 저 멀고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태양계 초기의 혼돈 시대를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위대한 유턴이라고 불릴 만한 경이로운 시나리오를 찾아냈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 목성 역시 다른 외계의 거대 행성들처럼 태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은 이미 화성 궤도 근처까지 침범하며 안쪽 태양계를 초토화하고 있었죠. 만약 이 행진이 멈추지 않았다면 지구가 태어날 재료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성의 뒤를 이어 태어난 토성이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토성 역시 목성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두 행성의 궤도가 절묘하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목성이 태양을 2번 돌 때 토성이 정확히 1번 도는 식의 중력적 공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중력의 결합은 목성의 돌진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목성을 다시 바깥쪽으로 끌어올리는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성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이 이례적인 움직임 덕분에 태양계 안쪽 공간은 적당히 청소되면서도 지구가 탄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는 남겨진 절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성의 절제된 행동은 우리 태양계를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행성계에서는 거대 행성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거대 행성들이 서로 중력 싸움을 벌여 궤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성은 토성과의 협력 덕분에 자신의 파괴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태양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목성이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우주의 청소부 혹은 코스믹 방패로서의 역할입니다. 1994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천문 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해성 조각들이 목성의 대기에 부딪힐 때마다 지구 크기만 한 검은 흉터가 남는 것을 보며 인류는 공포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 해성이 목성이 아닌 지구로 향했다면 인류 문명은 그날로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그 압도적인 중력으로 태양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들을 끌어당깁니다. 목성은 이들을 직접 집어삼키거나 강력한 새총처럼 바깥 우주로 튕겨내버립니다. 덕분에 지구가 대규모 충돌을 겪는 횟수는 목성이 없었을 때보다 수천 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큰 방해 없이 생명체의 진화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날아오는 화살들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목성이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성은 지구의 궤도 자체를 지켜주는 중력적 안정자이기도 합니다. 외계 행성계의 거대 행성들은 대개 매우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를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면 그 주변의 모든 작은 행성들의 궤도도 함께 요동치게 됩니다. 행성의 궤도가 요동친다는 것은 항성과의 거리가 수시로 변한다는 뜻이고, 이는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극심한 기후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궤도 덕분에 지구 역시 안정적인 원형 궤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며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목성은 그토록 얌전한 궤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외계 행성들처럼 광기 어린 중력 춤을 추며 주변을 황폐화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 가스의 양, 먼지의 밀도, 그리고 목성과 토성뿐만 아니라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이어지는 거대 행성들 간의 정교한 중력 밸런스가 소수점 아래 수십 자리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천 개의 도미노를 세워놓고 단 하나도 쓰러뜨리지 않은 채 수십억 년을 버텨온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목성이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겸손함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우주는 거대 행성을 흔하게 만들어내지만 그 거대 행성을 우리 목성처럼 길들여진 수호자로 배치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별 중에서 목성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돌며 안쪽의 작은 행성들을 지켜주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목성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오아시스는 단순히 지구가 잘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것은 태양계의 가장 거대한 형님이 자신의 탐욕을 멈추고 뒤에서 묵묵히 중력의 균형을 잡아주며 쏟아지는 우주의 위협들을 몸소 막아내 준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러한 목성의 헌신적인 배치가 없었다면 지구는 생명은커녕 그저 메마른 돌덩어리이거나 뜨거운 가스에 휩싸인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호자 목성은 태양계의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기묘함은 목성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목성이 무대를 청소하고 방패를 들었다면 그 위에는 마치 자로 잰 듯 정교하게 설계된 행성들의 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성을 넘어 태양계 전체가 보여주는 그 비현실적일 만큼 깔끔하고 정돈된 건축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 태양계는 다른 외계 시스템처럼 무질서하지 않고 이토록 완벽하게 분업화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질서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우주적 확률의 비밀이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는 공간을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대저택과 같습니다. 이 저택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히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과 가구가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양계의 질서 정연한 구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계 행성계라는 다른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얼마나 기이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의 다른 수많은 행성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가진 이 비현실적인 정리정돈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구조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안쪽 구역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는 작고 단단한 암석 행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밀도가 높고 금속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뜨거운 태양 열기 속에서도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반면 화성 궤도를 지나 저 멀리 바깥쪽으로 나가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거대한 가스 및 얼음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석 행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주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각종 얼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처럼 작고 단단한 것들은 안쪽에, 크고 가벼운 것들은 바깥쪽에라는 이분법적 배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외계의 다른 행성계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런 상식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외계 행성계 중 상당수는 이른바 혼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거대 가스 행성이 수성보다 더 가까운 궤도에서 항성을 바짝붙어 돌고 있거나 가스 행성과 암석 행성이 아무런 규칙 없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거대한 행성들이 서로의 중력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궤도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안쪽은 암석, 바깥쪽은 가스라는 명확한 분업 체계를 갖춘 시스템은 우주 전체에서 볼 때 결코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태양계는 이토록 깔끔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태양계 탄생 초기에 동결선 혹은 설선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이 막 태어났을 때 그 주변은 뜨거운 가스와 먼지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나 메탄 같은 가벼운 성분들이 얼어붙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철이나 규소 같은 무거운 광물들만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고, 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들입니다. 반면 태양에서 특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물과 가스들이 얼음 알갱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동결선입니다. 이 선 밖에서는 얼음이라는 풍부한 재료 덕분에 행성들이 순식간에 몸집을 불릴 수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목성과 같은 가스 거인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설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다른 행성계들도 똑같은 물리학 법칙을 따랐을 텐데 왜 유독 우리 태양계만 이 법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정돈된 상태를 유지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스템들에서도 동결선 밖에서 거대 행성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은 형성된 직후 항성의 중력에 이끌려 안쪽으로 무질서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쪽에 있던 작은 암석 행성들은 거대 행성의 육중한 몸집에 부딪혀 파괴되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주 우주의 뜨거운 목성이 그토록 많은 이유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목성 역시 똑같은 경로를 밟을 뻔했지만 앞선 장에서 언급했듯 토성과의 절묘한 중력 협주곡 덕분에 안쪽으로의 침공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멈춤과 복귀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태양계의 정돈된 건축 구조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태양계의 이 깔끔한 배치가 지구 생명체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거대합니다. 만약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쪽에 배치되었더라면 지구는 안정적인 원형 궤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행성의 강력한 중력은 지구의 궤도를 타원형으로 일그러뜨렸을 것이고, 지구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졌다가 너무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물은 끓어오르거나 얼어붙기를 반복했을 것이며, 생명체가 수억 년에 걸쳐 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태양계의 이 정돈된 구조는 지구에 적절한 양의 생존 자원을 공급하는 정교한 컨베이어 벨트 역할도 했습니다. 태양계 안쪽의 암석 행성들은 형성 당시에 너무 뜨거워서 물과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가스 거인들과 그 주변의 소행성, 해성들이 목성의 중력에 의해 안쪽으로 적절히 던져지면서 지구에 물과 생명의 씨앗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던져졌다면 지구는 물로만 뒤덮인 거대한 수구 행성이 되어 육상 생물이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너무 적게 던져졌다면 메마른 사막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 완벽한 배치는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재료의 양을 정확히 조절하듯 지구라는 요리에 필요한 물과 유기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여 공급해준 셈입니다. 우리는 또한 외계 행성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완두콩 꼬투리 현상과 우리 태양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많은 외계 행성계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행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별 주위에는 지구만한 행성 5개가 거의 똑같은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기도 합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이런 시스템은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태양계는 작고 단단한 행성부터 거대하고 가벼운 행성, 그리고 그 사이에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까지 극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층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태양계가 가진 역동적인 안정성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건축적 완벽함은 태양계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진 극도로 희귀한 결과물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표준을 따르는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무질서한 도시 한가운데에 기적적으로 모든 법규와 설계 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지어진 단 하나의 모범주택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집들은 공사 도중에 무너졌거나 방의 위치가 뒤바뀌었거나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집만은 수십억 년째 평온하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우리 태양계의 이런 정돈된 구조를 태양계 예외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주 어디를 보아도 우리와 같은 구조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단순히 액체 상태의 물이나 적당한 기온만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행성계 전체의 거시적인 역학 구조, 거대 행성과 암석 행성 사이의 절묘한 거리두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중력의 균형이라는 거대한 퍼즐이 맞춰져야만 비로소 생명이라는 기적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돈된 질서 속에 숨겨진 우주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건축적 완벽함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소행성대는 바깥쪽의 거인들과 안쪽의 난쟁이들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태양계의 균형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태양계의 이 놀라운 건축 구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낮과 밤, 사계절, 그리고 평온한 하늘은 사실 태양계 전체가 보여주는 거대한 질서의 아주 작은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정돈된 구조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방식, 즉 궤도의 안정성입니다. 집의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집안이 흔들리면 무용지물이듯이 행성들이 도는 길 자체가 흔들린다면 이 모든 질서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네 번째 비밀, 즉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는 결코 찾아보기 힘든 우리 행성들만의 우아하고 평화로운 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 행성들의 궤도는 그토록 원에 가깝고 안정적인 것일까요? 그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숨겨진 생명의 열쇠를 찾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계라는 거대한 우주의 무대 위에서 행성들이 펼치는 몸짓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 장치나 완벽하게 조율된 발레 공연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수성부터 해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성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기묘할 정도의 평온함과 규칙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정적인 원형 궤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저 먼 우주의 다른 행성계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우리처럼 우아하고 평화롭게 춤을 추는 행성계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가진 네 번째 비밀, 즉 궤도의 이심률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결정적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심률이란 쉽게 말해 행성이 그리는 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완벽한 원이라면 이심률은 0이 되고 길쭉한 타원형이 될수록 이심률은 1에 가까워집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을 보면 이들은 마치 컴퍼스로 그려놓은 것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아주 살짝 타원이긴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미미해서 육안으로는 원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을 1년 내내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계로 눈을 돌리면 풍경은 순식간에 기괴해집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수많은 외계 행성들은 마치 미친 듯이 널뛰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대기가 불타오르다가도 잠시 후에는 명왕성보다 더 먼 곳으로 튕겨져 나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얼어붙습니다. 이들에게 영요차라는 말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겪는 환경 변화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매년 지옥과 극지방을 오가는 처절한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 궤도는 우주에서 아주 흔한 풍경이며 오히려 우리처럼 모든 행성이 나란히 원형 궤도를 도는 모습이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생명체의 탄생에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은 끈기 있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세포 생물이 고등지능을 가진 문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수억 년, 아니 수십억 년 동안의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구의 궤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찌그러져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년 여름에는 바다가 끓어오르고 겨울에는 대기가 얼어붙어 눈처럼 내리는 환경에서 생명체가 진화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백질 구조가 형성되기도 전에 가혹한 환경 변화에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주를 관측하고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지난 40억 년 동안 지구가 한 번의 큰 흔들림도 없이 이 평온한 원형 궤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태양계는 다른 곳들처럼 무질서하게 휘청거리지 않고 이토록 우아한 궤도를 갖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아주 미묘하고도 정교한 물리적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행성들이 갓 태어났을 때 태양계는 지금처럼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가스와 먼지 그리고 수많은 원시 행성들이 뒤엉킨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보통의 행성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행성들끼리 서로의 중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중력적 산란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행성들은 궤도가 심하게 일그러지거나 아예 시스템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중력의 싸움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목성과 토성의 역할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태양계 초기, 목성과 토성은 서로의 궤도를 조절하며 태양계 전체의 중력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행성들이 형성되고 남은 가스 원반들이 행성들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항력 역할을 하며 찌그러지려던 궤도들을 다시 원형으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커다란 방파제가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해
항구 안쪽을 잔잔하게 유지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계는 그 가스 원반이 다 사라지기 전 행성들의 궤도를 원형으로 고정하는 데 성공한 아주 운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중력적 영향이 매우 정교하게 억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궤도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성들은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의 중력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절묘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금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컸거나 화성이 조금 더 지구에 가까웠다면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미세한 중력의 끌림이 증폭되어 결국 지구를 궤도 밖으로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는 마치 숙련된 장인이 만든 시계처럼 수십억 년 동안 부품들이 마모되지 않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궤도의 춤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명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첫 번째 유기 분자가 형성되고 그것이 복제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다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여 육지로 올라오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태양은 변함없는 거리에서 온기를 보내주었고 지구는 그 온기를 원형 궤도라는 그릇에 담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만약 궤도가 불안정했다면 진화의 바퀴는 매번 가혹한 기후 변화 앞에서 멈춰 서거나 뒤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계를 조사하면서 이심률이 낮은 원형에 가까운 행성계가 얼마나 희귀한지를 수치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행성 중 지구처럼 안정적인 원형 궤도를 돌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에 위치한 행성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8개의 행성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안정적인 궤도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명의 무용수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무대 위로 올라와 완벽하게 일치된 동작으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우아한 춤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온 지금, 우리는 이 춤이 얼마나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기적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구의 궤도가 원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궤도가 수십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태양계는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우주에서 중력이라는 거친 힘을 다스려 평화라는 꽃을 피워낸 아주 특별한 정원인 셈입니다. 그러나 태양계의 이 완벽한 궤도와 구조가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주연 배우들이 자리를 잡았더라도 그 중심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잉태하고 지켜내는 지구라는 행성 자체의 독특함이 없다면 이 모든 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 우리가 매일 밤 당연하게 바라보는 저 은은한 달의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지구라는 행성만이 가진 기묘한 특징들과 그 곁을 지키는 기이한 동반자, 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왜 지구는 그토록 특별한 행성이 되었으며 달은 어떻게 지구의 생명 수호자가 되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드라마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계 장치의 정교함을 하나하나 뜯어본 우리의 여정은 이제 가장 은밀하고도 결정적인 장소,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계라는 거시적인 구조가 얼마나 희귀한지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그 모든 우주적 설계의 최종 목적지가 생명이었다면 그 활용 점정은 바로
지구와 그 곁을 지키는 기묘한 동반자 달의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구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만 외계 행성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눈에 비친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피어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꽃 한 송이와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구가 자리 잡은 위치, 즉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아 물이 증발해버리지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아 물이 영원히 얼어붙지 않는 이 절묘한 지점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구역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성과 화성 역시 이 구역의 경계선에 걸쳐 있지만 금성은 황산 구름이 뒤덮인 지옥이 되었고 화성은 메마른 붉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오직 지구만이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며 생명의 맥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환경을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지구 내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당연하게 바라보는 저 은근한 달빛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우주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이한 위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암석 행성들을 보십시오.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아예 없고 화성은 소행성처럼 생긴 아주 작은 두 개의 위성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자신 크기의 4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행성과 그 위성의 크기 비율을 따져볼 때 지구와 달과 같은 관계는 태양계 내에서 독보적이며 우주 전체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이 거대한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력의 다치자, 생명의 수호신입니다. 달이 지구 생명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전축의 안정성입니다. 지구가 23판 5도라는 절묘한 각도로 기울어진 차에 자전하며 사계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달이 강력한 중력으로 지구의 허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이 없었거나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마치 멈춰가는 팽이처럼 수만 년 주기로 수십 도씩 심하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자전축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은 기후의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북극이 갑자기 적도가 되고 울창한 밀림이 하룻밤 사이에 얼음 왕국으로 변하는 혼돈 속에서 생명체는 진화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은 이 거대한 흔들림을 막아주는 무게추 역할을 하며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을 믿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떠 있는 달 덕분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달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조석간만, 즉 밀물과 썰물은 지구 생태계의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바닷물을 끊임없이 휘저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순환시키며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조간대라는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조간대야말로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이 육지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훨씬 정체되었을 것이고 생명이 육상으로 올라오는 거대한 도약은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한데 모아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태양계의 희귀함은 단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확률적 기적들이 촘촘하게 엮인 결과물입니다. 우주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지구가 우리 시스템에서만 실종된 사건, 목성과 토성이 절묘한 타이밍에 유턴하며 안쪽 행성들을 보호한 사건, 가스 거인들이 바깥쪽에서 방패 역할을 자처하며 안정적인 원형 궤도를 지켜낸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붙잡아
기후의 안정을 선물한 사건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믿으며 우리가 우주에서 지극히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겸손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우주의 아주 극단적인 예외이자 정교하게 빚어진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빛나는 은하계에서 우리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행성계를 찾는 것은 마치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단 하나의 특정한 모래알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우주에 로또에 당첨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깊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지구가 우주에서 흔하디 흔한 평범한 행성 중 하나였다면 우리가 이 행성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망가지면,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인 소모품처럼 여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대체 불가능한 우주적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태양계라는 거대한 요새 안에서 기적적으로 꽃피운 이 생명의 요람은 그 자체로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차갑고 무질서한 바다에서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 따뜻하고 안전한 방주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방주가 만들어지기 위해 목성이 궤도를 바꾸고 달이 지구를 붙잡고 수많은 소행성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던 수십억 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마시는 한 모금의 물과 숨 쉬는 공기 한 줌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희귀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태어난 생명의 불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소중한 행성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인류의 생존을 넘어 우주적인 사명에 가깝습니다. 우주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이 예외적인 공간이 우리 세대에 이르러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크나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태양계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행성계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기묘한 구조와 지구의 독특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제는 저 별들이 단순히 멀리 있는 불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수많은 실패와 혼돈의 기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차가운 우주 한복판에서 이토록 완벽한 질서와 평온을 유지하며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의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장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의 주인들입니다. 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행성,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가 이 우주적 기적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서로를 아끼고 이 터전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찾기 힘든 기적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